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2022년 9회차 CS 리더스 관리사 정시 시험 지난 작년이죠. 9월 18일 날 시험 봤던 거 CS 개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먼저 볼까요? 11번 1990년대 초 일본의 경제 불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장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또는 파트타임, 이게 이제 답을 지목하고 있어요. 이게 키워드죠.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거기에 일본에서 만든 말 등을 생계수단으로 삼아 생활하는 계층을 일컫는 용어가 뭡니까? 네, 9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 새롭게 생성돼서 나왔던 아르바이트 또는 파트타이머, 이런 거를 대표하고 있는 표현, 저희가 알고 있는 프리터족이라 부릅니다. 프리터족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긱워커라는 표현까지도 최근에 나오고 있고요. 분명하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정해진 노동을 제공하고 필요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게 되는 짜투리 시간 이렇게 표현하죠. 흔히들 그렇게 언급들이 되고 있는 명칭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애플족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안정적으로 고급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춘 노인층을 얘기합니다. 애플족. 아이폰 쓰시는 분들 말고요. 듀크족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저희 더블 임플로이드 위드 키즈예요. 그러니까 더블 임플로이드라는 건 둘 다 고용이 되어 있다. 근데 위드 키즈, 자녀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노 키즈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더블 인컴, 노 키즈라고 딩크족이라고 불러요. 네, 수입이 두 배로 돼 있는데 수입이 양쪽에서 들어오는데 아이는 없어요. 이런 걸 딩크족이라고도 부르죠. 58족,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사는 노인들을 일컫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애플족과 58족은 결국 노인계층을 다 표현하고 있는 히키코모리, 이것은 좀 병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아니면 좀 병적으로 좀 이게 집안에만 있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대해서 좀 너무 민감하게 이렇게 거부감을 갖는 이런 증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병적인 증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고요. 일단 프리터족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동일 유형이 지금 두 번 나왔습니다만 2021년 2회차 이후에는 지금 아직도 언급은 안 돼요. 아직까지. 물론 기본서에서 이런 명칭들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포함하고 있는 그런 측면 때문이라도 조금 출제 빈도수가 적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고객의 유형은 무엇일까요? 라고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건 동일 유형 한 번, 유사 유형 한 번,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출제 빈도수가 굉장히 적죠, 조금. 자, 보기를 볼까요?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 유형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한대요. 합리적인 소비. 그래서 이제 딱 전제를 해두고 뒤에 설명이 나오죠. 공산품은 매번 반복해서 구매해야 되는 최저가의 상품으로 구매합니다. 결국 다 다이소 가서 삽니다. 식품이나 유아용품 등은 친환경, 유기농 상품들로 내가 먹거나 우리 아이가 먹거나 우리 식구들이 먹거나 이런 어떤 먹거리에 대해서는 친환경, 유기농 상품들로 구입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 보면 이 보기에는 없습니다만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어떤 이런 키워드. 그러니까 내가 돈을 지출해야 되는 어떤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서 그 부분에다가는 비용을 조금 추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그렇게 얻고, 나머지 부분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카테고리에 대해선 비중을 좀 낮춰버리는 이렇게 소비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관점으로 나오는 명칭을 저희가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부릅니다. 호모라는 거 보니까 사람을 얘기할 거고요. 에코노미 그러니까 뭔가 경제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우리가 호모 에코노미쿠스 이렇게 좀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 엠리스족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이 여성적인 요소라고 간주되던 뭐 양육, 소통 등을 기본적으로 이 기존에 있던 남성의 어떤 하나의 특성에 같이 믹싱을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엠리스족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모르밍족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제품을 이 오프라인 가가지고 일단 보고요.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한 다음에 모바일로 해가지고 선생님 주문하는 분들 모르밍족이라고 불러요. 모르밍족. 메트로섹슈얼은 선생님 이거 뭐 패션 외모에 기존에 있던 뭐 남성상 뭐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 기존에 있던 남성상보다 조금 더 패션과 외모에 관심을 보이는 이런 메트로섹슈얼이라고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뭐 액티브 시니어 뭐 이것도 똑같습니다. 뭐 능동적으로 뭐랄까요 도전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50대 60대를 일컫는 액티브 시니어 이렇게 불러요. 기본적으로 명칭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죠. 실제로. 근데 이 문제에선 보기에 딱 해당하는 건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의미합니다. 이해가시죠? 자, 다음 문제. 제품 구매나 사용 시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 요인 중, 자, 이거 잘 보세요. 소비자가 지각한대요. 소비자가. 저 구매나 사용 시에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 요인 중, 자, 이제부터 키워드예요. 구매 상품이 내가 돈 주고 구매한 게 기대한 만큼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게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구매했는데 이게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실제로 써보니까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대요. 성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자, 이런 걸 저희가 뭐라 부르냐면 일단 성능 위험이라고 불러요. 성능 위험. 근데 뭐 기대한 만큼 성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성능 위험. 아따 난 알고 있는데 근데 밑에 5개 중에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영어로 출제가 되는데 성능 위험 그럼 저희가 퍼포먼스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이 문제는 동일 유형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기존 3번도 다 영어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뭐 로스 리스크라는 거는 뭐 저희가 본 적은 없고요. 그다음에 파이낸셜에 대한 게 나오면 얘는 금전적 손실이라는 게 분명히 제시가 되겠죠. 그다음에 뭐 소셜 리스크, 그러니까 사회적 위험이라고 부르는데 부정적으로 내 중거 집단으로부터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만한 위험, 이거 사회적 위험, 뭐 사이콜로지컬 리스크라는 관점은 자아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게 심리적 위험이라 부르거든요. 심리적 위험. 영어를 읽었더니 알러지 반응이 나오나 봐요. 목소리가 갈라지네요. 하여간 영어로 출제되는 건 뭐라고 안 하는데 영어로 나와 있는 보기를 읽기는 너무 싫어요. 정말 너무 싫어요. 영어영문학과를 나왔는데도 너무 싫어요. 정말로 해가지고 하여간 성능 위험이었습니다. 퍼포먼스 리스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문제. 고객 특성 파악을 위한 고객 가치 정보 중 계약 정보입니다. 계약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잘 보시면요. 기본서에 보면 총 6가지의 분류 기준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6가지. 근데 그 중에 이제 계약 정보가 나오면 얘가 참 입에 붙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 입에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3번 같은 매출 채권 관련 뭐 이런 데 관심 있는 분은 뭐 알겠습니다만 이런 데 관심 없는 분들은 참 저 말 자체가 잘 입에 막 붙지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요 내용을 설명을 드릴 때 항상 계약 정보가 출제가 되면 정말 독특할 정도로 항상 해당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보기가 여기서 끌고 옵니다 라고 할 때 나오는 게 그게 기본서에 보면 바로 옆에 있는 구매력 정보거든요. 이 구매력 정보라는 게 잘 보시면 들어가 있는 하부 요소가요. 전부 돈에 관련된 거예요. 돈에 관련된 거. 근데 이 문제가 헷갈린다는 게 구매력 정보를 소득 수준, 소득의 원천, 소득의 변화 추이, 재산 상태 전부 돈 얘기하거든요. 전부 돈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보기 5개 중에 돈 얘기하는 거 고르면 돼요. 돈 얘기하는 거. 근데 이 문제가 어렵다는 게 1번이 금액이고 얘도 돈이잖아요. 2번이 재산 상태예요. 얘도 돈이에요. 그럼 둘 중에 뭐냐는 거예요. 둘 중에. 아시겠지만 저 금액이라고 하는 관점은요.
실제로 계약 정보라고 하는 관점에서 고객이 내야 될 입장에서는 코스트가 되는 거고요. 예, 기업 입장에서는 프라이스가 되는 거고요.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계약 정보에 들어가는 게 금액이에요, 금액. 이러다 보니까 요 보기 5개 중에서 돈 얘기하는 건 이제 재산 상태, 얘가 왜냐면 구매력 정보에 해당하거든요. 요렇게 구별을 하시는 게 가장 쉬워요. 근데 이 문제의 유형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렵게 나온 거예요. 왜냐면 돈 얘기가 두 군데나 나오니까. 이건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솔직히 이게 뭐 계약 정보라는 걸 갖고 고객의 특성을 파악한다고 했을 때, 물론 뭐 실제로 현장에 나가봐도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럼 재산 상태, 재산이 어떻게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정판, 뭐 슈퍼카 같은 경우 아무나한테 팔지 않아요. 네, 경제력이 어떻게 되고 기본적으로 또 거기에 대한 그만큼의 품위를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걸 따져가지고 차량을 판매하기도 합니다만 일부에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보면 계약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구매력 정보, 돈에 관련된 거 찾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빨라요. 문제풀이가 가장 쉽게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금액은 분명히 계약할 당시에 보면 고객 입장에선 내야 될 코스트가 될 거고요. 기업 또는 매장 입장에선 받아야 될 프라이스가 될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렇기 때문에 함정이 포함되어 있던 문제의 유형이었습니다. 절대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체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성격 유형 지표 MBTI입니다. 뭐 30문제 중에 절대 빠지지 않는 네 가지 선호 경향에 대한 내용 중, 자, 네 가지의 선호 경향. 자, 이런 건 문제에서 배우셔야 돼요. 이게 MBTI 설명이 나올 때, 네 가지의 성격 유형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죠. 네, 그죠? 16가지 선호 경향 이렇게 나와야죠. 16가지 성격 유형은 맞는 얘기예요. 네, 저도 이거 보다가 착각을 했네요. 그래서 네 가지 선호 경향이라고 나옵니다. 관한 내용 중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런 식의 문제, MBTI 문제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응시하는 시험 문제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길 바라요. 왜냐하면 가장 쉽거든요. 이 문제는 동일 유형으로 이미 3번이나 출제가 됐고요. 21년도까지만 출제가 됐고. 자, 보기를 보면 목적과 방향은 변화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달라지며, 자, 여기까지 몰라도 돼요.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습니다.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어요. 자, 이걸 키워드로 해가지고요. 딱 연결하시면 답은 인식형이에요.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어요. 이렇게 딱 연결하시면 돼요. 저 키워드만 가지고. 폭넓은 대인관계를 갖고 있어요. 정열적이면서 활동적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외향형. 그죠? 사전 계획하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여요. 사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입니다. 라고 하면 판단형. 뭐 육감 내지 영감, 그다음 미래지향적, 그다음 뭐 아이폰 UI, 뭐 이렇게 나오면 직관형. 논리적이고 분석적이에요.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판단해요. 이 객관적이란 말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사고형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설명 부분에 있는 요 짧은 키워드 이걸 포커싱으로 해가지고 명칭을 연결하시면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MBTI가 한 4가지의 출제 패턴을 갖고 있는데요. 4가지 유형으로 그 중에 가장 쉬운 유형이에요. 지금 보시는 문제 유형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는 무조건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겠죠? 다음 문제. 자, 이제 4장으로 넘어왔네요. MBTI 나오자마자. 다음 중 고객관계관리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뭘까요? 자, 고객관계관리는 아시겠지만 이거는 고객의 정보를 얻어온 다음에 그 정보를 우리의 마케팅으로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화를 시키고 여기에서 나온 이 데이터에 기반한 내용을 가지고 이 고객 또는 잠재 고객, 이 고객은 우리 걸 한번 샀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뭐 특정 고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안 사본 사람을 우리 걸 사게 만드는 목적도 있습니다만 우리 걸 한번 산 사람에게도 계속 마케팅을 해서 우리 걸 반복적으로 구매하게 만드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세스 고든이
시장 점유율보다는 고객 점유율에 포커싱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을 설득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게 CRM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분명하게.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갖고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동일 유형, 뭐 유사 유형 완전히 동수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 문제까지 포함하면 동일 유형이 많아지겠네요, 이제. 1번 시장 점유율보다는 고객 점유율을 우선시합니다. 맞아요, 이거 CRM. 2번 고정 고객 확보보다 신규 고객 창출에 중점을 둡니다. 2번 내용을 그대로만 갖고 가서 얘기하면 저건 무슨 얘기예요? 시장 점유율 확대에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고정 고객 확보보다는 신규 고객 창출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 안 산 사람, 잠재 고객들 대상으로 어필을 해가지고요. 우리 걸 사게 만듭니다. 근데 잘 보시면 CRM은 고객 정보를 얻어와야 된다니까요. 그죠? 물론 뭐 안 파는 상태에서도 얻을 수 있죠. 경품, 응모행사 또는 뭐 이벤트 뭐 이런 걸 하면 되는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워낙 강화돼가지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시잖아요. 내 정보를 써준다는 거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2번 설명은 좀 맞지가 않습니다. 내용 자체로. 그 다음 뭐 3번, 4번, 5번 전부 다 선생님 저희 CRM 그럼 꼭 떠오르셔야 되는 내용들. 특히나 CRM 그러면 두 가지 키워드가 반사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장기적, 전사적. 이해가시죠? 이런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보면 3, 4, 5번도 다 맞는 설명으로 확인되실 겁니다. 충분히 저희가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선생님들. 다음 문제. 고객관계관리 전략 수립 단계. 자, 이 플로우 차트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얘는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얘는 논리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게 뭘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도 좀 굉장히 비대칭이죠. 왜냐하면 저 괄호가 이 6단계 중에서 마음대로 바뀔 테니까요. 그래서 이게 비대칭적으로 유사 유형이 더 많은 거예요. 자, 환경 분석입니다. 흔히 저희가 이제 CRM 고객관계관리 전략 수립 단계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환경 분석을 얘기를 할 때 가장 쉽게 예를 드는 게 제가 직원이라면 제 앞에는 분명히 누가 있죠? 고객이 있거든요. 예, 그죠? 근데 제가 이번에는 한 사람이 아니고요. 직원들이 모여있는 기업이라고 할게요. 예, 이 덩치를 키워서 기업이에요. 그럼 기업 앞에 있는 것도 고객일까요? 아니죠. 거기도 기업 앞에 있는 건 고객들이 모여있는 뭐라 부를까요? 흔히 저희가 마켓 시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환경 분석은요. 결국 시장 분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시장 분석을 한다. 이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불특정 고객들이 갖고 있는 니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놓고 한 걸음 들어갈 거예요. 그 시장 쪽으로 다가갈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수많던 불특정 다수보다는요. 이제는 좀 포커싱된 우리와 거래를 했던 고객 아니면 우리랑 거래를 할 만한 고객 이렇게 포커싱된 고객이 딱 앞에 와 서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항상 보면 고객 분석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환경 분석, 고객 분석. 자, 그 다음에 고객한테 슬며시 다가가야죠. 고객을 바라보면서 얘야 지금부터 우리가 너한테 물건을 팔 거야. 내 눈 똑바로 쳐다봐. 너는 내 설명이 끝나는 순간 지갑을 열고 나한테 돈을 내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너한테 물건을 줄게. 이럴 수는 없어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다 보니까 슬며시 고객 옆으로 다가가셔야 됩니다. 전략 방향 설정 단계. 다가갔으면 얘가 쳐다보게 만드셔야죠. 그래서 먼저 뭘 줘서 꼬드길까? 날 쳐다보게 만들까? 아니면 우리 걸 이용한 다음에 고맙다고 뭘 쌓아줄까? 대표적인 게 마일리지. 자, 이래가 나오는 게 고객에 대한 마케팅 제안 결정. 여기다 이제 what이라고 쓰셔야 돼요. 무엇을 줄까? 다음 단계가 무엇을 줄 거면 기왕 어떻게 줍시다? 얘한테 맞춰줍시다. 앞에 있는 고객이 연령대가 10대, 20대, 30대 초반까지 MZ세대인지 아니면 40대인지 50대인지 또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거기에서 맞춰서 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나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개인화 설계. 자, 그리고 나서 대화 설계. 여기가 이제 앞에 what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정말 이제 어떻게에 대한 내용이죠. 대화 설계. 어떻게 전달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설명, 뭐 포장,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전체로 봤을 때. 이런 관점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 순서에 대한 거 이렇게 체크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로우 차트이기 때문에 이 단계별 순서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저처럼 스토리를 만들어서 기억을 하시는 게 가장 쉬워요. 다음 문제.
다음 중 스탠리 브라운이 제시한 성공적인 CRM 고객관계관리 구현 단계에 관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게 뭘까요? 자, 이 문제는 철저하게 워딩을 바꿀 거고요. 이 문제도 보면 동일 유형은 두 번 나왔는데 유사 유형은 근 한 3배 가깝게 비대칭으로 나옵니다. 자, 얘도 왜 그러냐면 정답이 바뀌고 있고 워딩을 바꾸고 있고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보기의 구성도 좀씩 바뀌게 될 거고. 자, 1번 구현의 수익성을 고려합니다. 맞아요. 2번 관련된 모든 부서를 참여시키세요. 이 전사적이니까요. 3번 기업의 다른 전략 과제들과 조율합니다. 이것도 맞고요. 4번 가시적인 성과보다 과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과연 이게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기업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네,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기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보다 과정에 야 우리는 이 일을 이렇게 올바르게 잘해온 거야. 윤리 경영에 맞춰서 우리는 이렇게 업무를 한다. 이 기업의 운영을 잘해온 거야.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기업은 거덜이 나기로 했단다 얘들아. 네, 그래서 기업이 문을 닫을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게 뭐가 좀 잘못됐죠.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인터페이스, 데이터 전환, 데이터 전송에 유의합니다. 자, 이런 것까지 있어요. 보기가. 요 5번 보기는 자주 나오진 않는데 이렇게 출제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요 문제 유형 어떻게 나오는지. 워딩을 바꾸되 문제, 보기의 구성과 또는 정답의 내용이 자주 변경되고 있다. 요 관점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는 좀 다수의 문제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이 CR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앞에 CRM 앞에 이자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온라인이라는 소리가 될 거고요. 온라인은 아시겠지만 오프라인보다 메리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스피드예요. 스피드. 빠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프라인에서 고객이 기업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전화가 있거든요. 근데 전화도 대기라는 게 걸리고요. 분명하게 기다림이라는 게 생겨요. 하지만 ECRM이라는 건 그런 문제점보다는 훨씬 더 좀 빠른 측면으로 가거든요. 자, 이렇게 고객이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이라는 게 확실하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고객의 만족도는 올라가게 되죠. 분명하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런 기반을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온라인으로 오다 보니까요. 초기 투자 비용은 분명히 들어가요. 왜 그냥 홈페이지 만들려면 홈페이지 만드는 비용이 절대 무슨 뭐 몇십만 원이 아니잖아요. 몇천만 원도 아니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데 대신에 운영 비용이 적어요. 왜 그러냐면 뭐 원룸 같은 데다가 컴퓨터 몇 군데 몇 가지 깔아놓고요. 사장 혼자서 의자 밀고 다니면서 판매되면 확인하고 포장 박스하고 택배 보내고 혼자 다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지관리 비용이 낮아요.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온라인은 단수 채널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에 접속해가지고 만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고객과 기업이 자체가. 이런 관점으로 좀 체크하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올바르지 않은 것 찾으라고 보니까 보기를 좀 읽어봐야겠네요. 1번 초기 기반 시설에 대한 설치 비용이 높은 반면 홈페이지 유지관리 비용이 낮아요. 왜 직원 없어도 되니까 인건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 현장에 있는 뭐 오프라인에 있는 기업보다 1번은 맞죠. 2번 영업적 방문, 전화, DM, TM 등 복수의 분산된 채널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적절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아니죠. 선생님 이 내용을 잘 보면요. 영업점도 있고 전화를 받는 콜센터도 있고 DM을 보내는 마케팅 부서도 있고 TM을 하는 또 뭐 전화에 대한 뭐 한 부서가 또 있을 거고.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분산되는 채널은요. 결과적으로는 오프라인이죠. 오프라인. 온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온라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수 채널이거든요. 단수 채널. 온라인에 접속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ECRM, 온라인이 갖는 메리트에 대한 한 두세 가지 정도의 특징만 정확하게 알고만 계신다면 이 문제 유형도 앞으로 어떻게 출제가 되더라도 틀릴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해가시죠?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뭐 단순한 절차와 실시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관점. 온라인이니까요. 분명하게. 그 다음 뭐 4번 커뮤니케이션, 마케팅의 다양성을 중시하여 적극적인 고객화를 통한 장기적인 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것도 맞고요. 5번 설명도 똑같이 맞는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체크해 놓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 자,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제도 어렵네요. 대인지각 유형 중 최신 효과라고 나옵니다. 최신 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게 뭘까요? 이 최신 효과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게 참 정말 쉽지 않아요, 이 문제가. 근데 천만다행인 건 정답이 얘는 중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일 유형만 있어요. 동일 유형만. 네. 자, 이 중에서 보면 뭐 1번 최근의 정보가 아주 현저하게 부각될 경우 발생합니다. 맞아요. 최신 효과. 2번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동기화되어 있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이게 지금 맞아요, 선생님들. 이게 얘를 딱 본 순간 얘가 누구였지 막 이래 찾아가면서 뭔가. 3번 초기 정보가 너무 일찍 제시되어 이미 망각된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 모습이요 너무 충격적으로 변했어요. 너무 충격적으로. 그래서 놀라운 건 이전의 모습이 제가 예전에 이 친구를 봤을 때는 초등학교 때 코찔찔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수건 가슴팍에 매달고 다니던 친구였는데 지금은 뭐 거의 뭐 박서준 씨 저리 가라 변해버린 거예요. 너무 충격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딱 보자마자 아무리 박서준 씨처럼 변했다 손치더라도 제 기억에 코찔찔이 라는 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최신 효과는 안 벌어져요.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손수건은 어디다 숨겼어요? 이 코찔찔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요. 4번 평소 좋은 이미지를 구축해오던 연예인에게 갑자기 불미스러운 스캔들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죠? 아저씨라는 영화에서 봤던 그 꼬마 아이가 아침에 그렇게 술이 취한 상태로 그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이런 관점이에요. 5번 타인을 판단하는 데 있어 타인의 모든 정보를 고려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 그래요. 이건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가지고요. 첫인상만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을 때 선생님 최신 효과는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3번에 나오잖아요. 초기 정보가 너무 일찍 제시돼 가지고요. 이미 망각된 상태로 발생한다고요. 지금 본 모습이 너무 충격적으로 뭐랄까요? 이렇게 정변이라고 하지. 정변. 역변이 아니라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5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정보를 고려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그냥 최신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타인 인상 형성에 대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서 첫인상만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 최신 효과는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이렇게 체크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번 11번부터 20번까지는 뭐 문제 보기를 다 읽어보고 설명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하여간 요 문제도 보면 어려운 문제가 좀 체크했어야 되는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좀 포함이 됐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 유형은 아니에요. 분명하게. 이 영상만으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뭐 감사드릴 일이고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 카페 오세요. 카페 오시게 되면 정말 뭐 개인의 성향에 따라 학습하는 스타일, 뭐 공부하는 스타일 다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갖다 접목할 수 있게끔 다양한 포맷으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결정적인 거 단 한 번에 나는 시험을 합격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무슨 뭐 종이처럼 막 새까맣게 칠해가면서 봐야 되느냐? 아니요. 그냥 전자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설책 보듯 주르륵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떠드는 말이 아니라 여지껏 시험 보셨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관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선택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밑에 보시면 뭐 분량이 저렇게 많은데 저거 언제 봐? 그럼 안 보시면 돼요.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으니까 한번 와서 활용해 보십시오. 직접 확인해 보시고 다음번 영상은 개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긴 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